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결혼한 지 10년쯤 되면 부부 사이도 남녀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죠. 장모님 딸이랑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친구도 있고, 내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감히 안을 수 있냐고 하는 동료도 있지만 전 아닙니다. 제 아내는 설거지를 할 때면 혼자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엉덩이로 살짝 리듬을 탑니다. 소파에 앉아 그걸 보고 있을 때면 정말 온몸에 힘이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우리 둘은 속궁합도 좋은 편입니다. 서로 사인도 잘 맞는 편이고 함께하면 늘 즐겁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저보다는 아내가 노력하고 잘해준 덕이 큽니다. 아내는 남편의 길을 세워줄 줄 아는 여자였고, 칭찬과 격려가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만 보면 기운이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남편만한 사람이 없어. 무슨 소리야? 멋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아직도 몰라? 겉으로 훤칠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당신은 겉도 멋있지, 속도 꽉 찼지. 내가 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신랑을 만났는지 몰라. 아유, 진짜 말 한마디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냐. 이리 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면 아내는 그 천냥을 매일 밤 갚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는 매번 놀이동산의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았죠. 저 몰래 어디서 이상한 영상을 보는 건가 의심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쓰는 컴퓨터를 뒤져본 적도 있고, 핸드폰 내역도 한동안은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검색한 것이라고는 저한테 해줬던 보양식들의 레시피,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관한 것뿐이더라고요. 잠깐이나마 의심한 제 스스로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한동안 자책을 한 다음부터 전 아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내가 검색한 그 많은 보양식은 모두 제가 먹은 것들이고, 아이들 교육도 최대한 알뜰하지만 신경 기울여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하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 입시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일찍부터 전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었겠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처음에는 좀 반대했었는데, 점점 생기발랄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전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그러다 죽어. 내가 안 그래도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얘기 했거든?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 죽기야 죽지. 좋아 죽지. 아이씨, 부러운 새끼 진짜. 아니, 그게 복인 거냐? 아님 코끼인 거냐? 뭐래, 복이지. 대단하다. 말로만 듣던 정여광이 내 친구였네, 내 친구였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검사 받았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와이프랑 더 오래오래 즐기우려면 내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서. 너도 참 지극정성이다. 대단해. 술 한잔하러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다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 어깨에 잔뜩 뽕이 들어간 것처럼 으쓱해집니다. 다들 의무방어전이네, 명절 이벤트네 할 때 저희 부부는 꽤 왕성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야, 그 재수씨 혹시... 에이, 아니다. 뭐가 아니야. 아니, 혹시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내가 지금까지 입이 닳게 우리 부부 사이 좋다고 좋다고 말한 거는 다 귓등으로 들었냐? 그게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나 회사 동료 중 하나가 진짜 금실이 좋았거든. 너희 부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 와이프도 우리 회사 다른 부서 사람이었고, 둘이 얼마나 회사 안에서도 꿀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별명이 청기 커플이었다고. 천연기념물. 그런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폭삭 내려앉더니 어느 날 사표를 훅 내고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 와이프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얘기 들리고, 야,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자기 부서 남자 동료랑 엄청 오랜 내연 관계였다 하더라고. 와이프 야근하는 거 데리러 갔다가 둘이 탕비실에서 부비는 거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다 때려부시고 바로 다음날 사직 의사 밝혔대. 와, 그 회사 동료도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코앞에 있는 걸 못 알아챘대? 얘가 뭘 모르네. 원래 코앞에 있어야 모르는 거야.
얼마 전에 신문 못 봤어? 바람 피는 남자가 바로 아파트 옆 동에 내연녀 집 얻어주고 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원래 분류는 코앞에서 대놓고 해야 너무 당당해서 의심을 못 한다니까. 야, 그래도 그런 걸로 재수 씨 엮는 건 좀 오버다. 술이 좀 들어간 친구의 말이라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화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행복을 질투하는 건가 싶고 대체 우리 부부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데다 갖다 붙이는 건지 부하가 치밀더군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나도 혹시 와이프가 딴짓하나 뭐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폰도 훔쳐보고 노트북도 훔쳐보고 다 했거든. 그때 알았다 내가. 아, 나란 놈이 쓰레기구나. 남편 보양식 검색이나 하고 애들 교육이나 검색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는 여자. 내가 그런 여자나 의심하는 개쓰레기구나. 내 결론은 그거였다고. 너 다시 한번 나한테 그딴 소리 하려면 만나지 마. 안 만나. 이 친구 새끼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구한테 와르르 쏟아냈고 벌떡 일어나 술집을 나왔습니다. 꽤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도 분이 안 풀려서 등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아내랑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새침하고 쌀쌀 맞은 것 같은 첫인상은 잠깐, 같이 밥 먹으러 간 집에서 김치를 먼저 쭉쭉 찢어놓고 깻잎은 한 장 한 장 미리 떼어 놓더라고요. 아, 이러면 먹기 편하니까요. 그때 사실 전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사귀어보고 같이 살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훅 들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저는 매일 제 생각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아내는 저한테 참 잘하고 애교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뜨거운 여자였거든요. 첫 여자고 첫 연애였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한 것 자체가 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저 같은 놈한테 과분하다고 만날 그러더니 질투가 쌓였는지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에휴, 망한 것들.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지 진짜. 그때였습니다. 형!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랑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늘 소심하게 인생을 살아온 저와 달리 몹시 자유로운 영혼의 녀석입니다. 확실하게 말은 안 하지만 대학교 때는 여자랑 동거를 하기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자기는 애도 싫고 어디 매이는 것도 싫어서 연애만 하지 결혼은 안 할 거라 하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신 상태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신나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살아서인지 제 두 아들도 저보다는 삼촌이랑 노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애들 마음도 잘 알고 요즘 유행하는 것도 거의 받아들이는지라 아이들과 게임이면 게임, 놀이면 놀이, 유행어면 유행어 안 통하는 게 없거든요. 늘 피곤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버거운 저로서는 조카 사랑 유난한 동생이 그저 고맙기만 했죠. 평소 저희 집에 자주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녀석이 사는 동네와 저희 집 사이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동생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동생은 한 손에 맥주 2캔과 가벼운 안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이 동네 웬일이야? 아니,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뭔가 살짝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게 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닌데. 뭐 있는데? 혹시 만나는 여자 이 동네 여자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술 한잔 하려고? 집에서? 뭐래. 그런 여자 없어. 사실 형 집에 있으면 전화해보고 같이 한잔하고 뭐 아님 그냥 집에 들고 가려고 했지. 좋지. 안 그래도 술자리 끝이 기분 더러웠는데 동생이랑 간만에 짠. 잠깐만, 네 형수한테 전화 좀 하고. 여보. 나 지금 유 앞에서. 언제나 그렇듯 아내는 늦은 밤 동생과 함께 집에 가서 술자리를 하겠다고 해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반겨주었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두고 나쁜 놈. 저는 속으로 또 친구 욕을 왕창 해대면서 동생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서방님 오셨어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집에 안 가시고? 그냥 형이랑 한잔하고 싶어서요. 형수님도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저 내일 애들 기숙사에서 오잖아요. 맞이할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형제들끼리
오붓하게 드세요. 우리 똥강아지 들어오는 주말이네. 아이, 그럼 오늘 우리 부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아이, 불청객이 와버렸네. 당신 취했어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향이 전작이 좀 있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마신 술이 적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뭔가 훅 술이 올라온 데다 동생과 걸어오면서 한 캔을 나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그냥 모든 것이 까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깨우며 아내가 꿀물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당신 주사 엄청 심했어. 도련님이랑 나랑 이 방으로 당신 옮기고 벗기고 대충 닦아서 잠옷 입히고. 아우,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럼 걘 언제 갔어? 너무 서운해하길래 내가 할 수 없이 술 조금 같이 먹어주고 바로 갔어.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으이그, 그중 30분은 자기 형 뒤치다꺼리 했다. 거의 중노동하고 맥주 한 잔 딱 때리고 가는 느낌이었다고. 아, 미안하네. 걔도 어제 뭔가 술이 땡겨서 맥주 사들고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는데. 일단 일어나. 애들 데리러 가야지. 애들 꼭 기숙학교 계속 다녀야 하나? 학비도 많이 들고 아직 어린데. 아니, 나 좀 보고 싶고 그런데. 애들이 좋다잖아. 공부도 잘 되고 거기 선생님들도 좋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서방님이랑 꽁냥거리면서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 맞다. 안 그래도 도련님이 애들 보고 싶다고 내일 오신대. 걔도 참, 지는 애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애들 좋아해. 빨리 장가 가서 애 낳고 살면 좋을 텐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긴 하겠지만 뭐 사귀는 사람도 없는지 한번 물어나 봐야겠어. 야, 안 그래도 어제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도 괜찮은 여직원들이 좀 있는데 이 소개를. 아우, 그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건데 동생이랑 동료랑 잘 되면 몰라도 안 되면 당신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 일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 절대 하지 마. 절대. 듣고 보니 옳은 말이더라고요. 역시 아내가 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주구나 싶어서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역시 당신밖에 없다. 잠깐 이리 와. 애들이 학교에서 좀 기다리면 되지. 우리 한번 하고 가자. 어? 아우, 진짜 왜 이래. 말로는 퉁박을 주면서도 아내는 슬그머니 제 손에 이끌려 침대로 와 누웠습니다. 제가 원할 때면 한 번도 거절 없이 제 사랑을 받아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던지. 숙취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눴죠. 학교에서 온 애들은 일주일 만에 온 집인데도 가방만 놓고 쏜살같이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며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너무 고맙지 뭡니까? 아침에 힘도 쓰고 어제 숙취도 안 풀린 상태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형, 우리 조카들 왔어? 내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올까 하는데 형 괜찮아? 아, 놀이공원? 아, 형 힘들면 그냥 내가 형수랑 애들 데리고 갈게. 순간 어찌나 동생이 고맙던지 안 그래도 혼자 집에서 좀 쉬고 싶은 참이었거든요. 아, 그래 줄래? 근데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다 컸어. 뭘 서운해. 나도 그냥 보호자로 가는 거지. 걔네 놀 때 끼어들고 그러지도 못해. 고맙다, 야. 안 그래도 내가 할 게 좀 있었는데. 그래, 형. 형수한테도 내가 그냥 직접 말할게. 뭐 준비할지 형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니까. 형이 가운데서 전하는 것보다. 아이, 고마워. 사실 동생이 가준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어디 다른 데 나가는 것도 하지 않고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것만 잠깐 배우고 들어옵니다. 저는 아침 8시쯤 나가서 일주일에 절반 이상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집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을 자주 가야 하고 회사에서 서류 업무도 봐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현장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 가정에 소홀하다고 외롭다고 투정할 만도 하건만
아내는 한 번도 제게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집안일을 심하게 한지 제가 돌아와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골아 떨어져 있는 날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날은 더욱 제게 미안해하며 잘해주고 최고의 잠자리를 선물해주곤 했죠. 그런 아내에게 프로포즈에서부터 생일이며 각종 기념일 이벤트를 한 번도 변변찮게 해준 적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이번 결혼 10주년에는 꼭 멋지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평소 안 다닌 곳으로 오라 하면 아내가 금방 눈치챌 것 같기도 해서 정말 서프라이즈 같은 서프라이즈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내 계획 없이 결혼 기념일인 월요일에 덜컥 휴가를 내놨는데 집에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니 꽃다발 하나를 사다가 숨겨놓을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종일 남동생이 아내도 데리고 나가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주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지니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제안이었죠. 자, 일단 꽃을 사고 지난번에 백화점 갔다가 뭐가 예쁘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였더라?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느 날처럼 출근을 했다가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들어오기 전에 집으로 다시 오는 거죠. 아내가 12시 반쯤 오니까 저는 12시쯤 들어와서 방 안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짜잔 나타나고 선물 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죠. 그렇게 서프라이즈 성공 후 진하게 격렬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제 계획이었죠.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번에 아내가 들었다 놨다 했던 귀걸이가 있는 브랜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모르지만 대충 위치는 기억하고 귀걸이 모양도 기억하니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꼼꼼히 동선을 짰습니다. 다음날 아내와 남동생이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한 후 전 슬슬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그 매장을 찾아갔죠. 저 귀걸이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그게 약간 하트 모양의 아래 뭐가 좀 달렸고, 하트 가운데는 빨간 보석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어머, 어쩌죠? 고객님, 그거 딱 재고 하나 남아 있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사가셨어요. 오래된 여자친구 선물하신다고 가져가셨는데.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럼 그 비슷한 거라도 뭐 없나요?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비슷한 하트라인으로 나온 귀걸이가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점원이 보여준 건 아내가 봤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크기도 컸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 합치면 13년이 넘는데 새삼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귀걸이를 아내가 좋아할지 아닐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결국 귀걸이는 사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 아내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꽃집에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유, 로맨틱하셔라. 그래, 아내분이 어떤 꽃 좋아하세요? 네? 꽃이면 다 좋아하지 않나요? 아우,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은 꽃 취향도 확실해요. 장미라고 다 좋아하지 않어. 장미 싫고 튤립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꽃보다는 풀이랑 나무가 더 많은 초록초록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3, 40대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걸로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렇게 꽃집 주인 아줌마가 알아서 해준 꽃다발은 애매하게 화려하고 애매하게 촌스러웠습니다. 온갖 컬러의 장미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섞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가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뒤이어 미리 예약한 꽃다발을 찾으러 왔다며 들어온 남자가 들고 간 세련된 꽃다발과는 차이가 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 꽃다발은 얼마예요? 가격은 똑같아요. 왜요? 저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저걸 아내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저건 지금 못해요. 저건 저분이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꽃 딱 집어 말해줘서 일부러 내가 꽃시장에서 바잉해온 거거든. 더 이상 꽃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예쁘네요. 살짝 찜찜한 채로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아내가 못 보게 장롱 안쪽 잘 열지 않는 곳에 꽃다발을 잘 숨겨두었죠. 뭔가 이벤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아내는 전에 없이 밝은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혼자 있으면서 뭐 좀 먹었어요? 냉장고에 다 있긴 했는데. 먹었어. 아이, 거의 잤지 뭐. 애들은 좋아했어? 아빠 완전 재밌었어. 와, 삼촌 짱이야. 못하는 놀이기구가 없어. 맞아. 우리가 타고 내려오니까 줄 서 있는 애들 중 하나가 쟤네 아빠는 저런 것도 같이 타주는데 왜 아빠는 안 타냐고 막 짜증내더라고. 아빠 아닌데 삼촌인데. 야, 다들 그냥 아빠 엄마의 아들 둘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삼촌이라고 생각하겠냐? 아들 말을 듣는데 살짝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깟 이벤트고 뭐고 그래도 아빠인 내가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차를 대고 마지막으로 동생이 올라왔습니다. 형, 멀쩡하네. 덕분에 좀 살아났다. 애들하고 잘 놀았다며. 고맙다, 야.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 어서. 놀고 왔는데 뭐가 피곤해. 형수가 맛있는 저녁 해준댔어. 나 그거 먹고 갈 거야. 어이, 브라더스. 삼촌이랑 놀이공원의 여운을 즐기기 위해 게임 한 판 어때? 아니,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체력은 10년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남동생은 아이들과 신나게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고요. 어쩐지 부엌에 가서 아내 일을 돕기도 애매하고 동생과 애들 사이에 끼기도 좀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놀고 온 짐이나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이거 다 빨래로 넣으면 되지. 이쪽 가방은 설거지고. 그때였습니다. 들어 올린 동생 옷에서 뭔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백화점에 가서 귀걸이를 보고 온 그 브랜드의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야, 너 이거 뭐냐? 게임을 하던 동생이 사색이 되어 뛰어와 제게서 그 쇼핑백을 낚아채더라고요. 아이, 왜 남의 짐을 뒤져? 너 솔직히 말해. 진짜 만나는 여자 있지? 이거 여자들 액세서리 브랜드잖아. 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브랜드라고는 철근 회사, 벽돌 회사 브랜드만 아는 사람이 다 알지 왜 몰라. 근데 너는 이걸 왜 가지고 있어? 아이, 진짜. 어제 동료 하나가 애인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애인이 같은 회사거든. 선물을 사서 숨길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잠깐 가지고 있어달라고 맡겼는데 주머니에 넣고 잊고 있었어. 내일 동료한테 전해줄 거야. 아, 그래. 그렇지. 서프라이즈는 도움이 필요하지. 걔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형수 그릇이나 날라줘. 혼자 애쓰고 있잖아. 그래, 그래. 동생은 후다닥 액세서리 쇼핑백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잘 먹고 저랑 수다도 좀 떨다가 집으로 갔죠. 애들이 얼마나 삼촌한테 매달리는지 새삼 고맙기도 하고 나한테는 저렇게 안 왔는데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 잘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애들은 새벽같이 학교로 가고 아내는 출근하는 절 안으며 이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10주년인 거 알지? 이따 저녁 때 봐. 내가 자기 비행기 안 타고도 홍콩 갈 수 있게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는 정말 깊고 아찔한 키스를 해주더라고요. 와, 이벤트고 뭐고 나 오늘 휴가 냈다. 그러니까 그 홍콩 지금부터 가자. 그러고 싶은 걸 정말 꾹 참았습니다. 최대한 칼퇴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얼른 아내가 집을 비울 시간만 기다렸죠. 일각이 여삼추라고 했나요?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시계를 봐도 1분이 그렇게 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애꿎은 커피만 3잔을 연달아 마신 후 간신히 아내가 돌아올 시간 언저리가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집에 있을까 싶어 아주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문소리에 깰까봐 저희 집 자물쇠와 키패드는 다 소리가 가장 작은 것이나 무음으로 해놓았거든요.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서 일단 신발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숨을 곳이라고는 장롱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발을 장롱 안에 놓고 저도 문을 닫은 채 숨죽여 숨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스럭 콩콩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이 집이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었나?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신경이 곤두서니 별게 다 예민해지더군요. 슬슬 손발에 땀이 날 것 같은 그때 찰카닥 대문 소리가 났습니다. 어쩌지? 지금 뛰어나가?
아니지. 방으로 들어오면 나갈까? 혹시 그러면 강도인 줄 알고 너무 놀라려나? 타이밍을 못 잡겠네. 언제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순간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 나 있는 거 안 거야? 어떻게 안 거지? 대체 아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안 것인지도 모르겠고 내 서프라이즈는 망한 건가 어쩐 건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것처럼 나가서 투정을 부려야 하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맴돌던 그때였습니다. 짜잔. 자기야, 우리의 15주년을 축하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인가? 아니야, 저 목소리는 분명 내 동생인데? 그럼 둘이 짜고 날 놀리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저조차도 제 생각에 갈피를 잡히지 않아 그냥 장롱 안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정신인지 핸드폰은 켜서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잉, 몰라. 우리 벌써 15년이라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연인으로 3년, 형수로 12년.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형수. 저도요, 도련님. 자꾸 도련님이라고 불러버릇해야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자기야 소리 나와서 안 되겠어. 그러게. 애들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놀이공원 갔을 때 둘째가 대번에 그러잖아. 엄마는 왜 삼촌한테 자꾸 자기라고 하냐고. 오히려 큰애는 내 말버릇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작은 애가 더 무서워. 내 새끼라 그런가? 둘 다 아주 눈치가 백단이야. 그나저나 형은 오늘도 야근이야? 아니,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 칼퇴한대. 자기 4시 전에는 나가야 돼. 나도 샤워하고 몸 정리 좀 해야 또 남편 오면. 바쁘네 우리 자기. 하루 2탕 뛰려면 체력이 든든해야 할 텐데 어디 내가 묘약을 좀 줘볼까? 대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과 아내는 아무리 봐도 뜨거운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뛰어나가 이 둘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깊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만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애들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어떡하지라는 생각에서 부모님은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사 휴가를 더 내야 하나 아니면 나가야 하나라는 고민, 거기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생각까지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운동회를 하듯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귀를 막고 싶게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 소리가 더 시끄러워 미칠 지경이었죠. 뭔가 마구 비명이라도 지르고 손에 쥔 걸 휘두르며 때려 부술 거라도 있으면 머릿속도 귀도 좀 조용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을 섞으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떠드는 두 사람 때문에 제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죠.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좀 자책했던 것들을 동생은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더군요. 마치 제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 떠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동생이 하는 말들은 제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분명 내 잘못은 없는데 그냥 제가 잘못해서 혼나고 벌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귀걸이는 마음에 들어? 아이씨, 몰래 화장대에 놓고 가려 했는데 형이 하필 그게 뭐냐고 하는 바람에 되게 쫄았네. 그 사람 그 귀걸이가 어떤 건지도 몰라. 내가 하고 다니면 어디 중고마켓에서 샀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인간이야. 자기야, 그거 하나 남은 거 내가 개탄 거야. 어때? 나밖에 없지?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너랑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 사랑해, 도련님. 아우,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흥분된다. 내가 준 꽃다발은 그냥 예뻐서 자기가 샀다고 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뭐. 집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아는 꽃도 장미밖에 없을걸? 바라지도 않아. 우리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미향인데, 그치? 자기 그래서 장미향 들어간 핸드크림도 안 쓰잖아. 그니까 난 이상하게 그 냄새가 역해. 난 백합이 좋아. 백합이 몹시 야한 꽃인데 말이야. 이리 와. 백합보다 더 진한 내 향기에 취해봐. 네, 남동생은 제가 모르던 아내의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애매했던 것들이 퍼즐 맞춰지듯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시동생이 와서 집에 뭉개고 있으면 싫은 내색을 한다던데
아내는 제 동생이 온다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 제대로 뭐라도 먹여야 한다며 늦은 저녁에도 벌떡 일어나 장을 봐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고 가라고 잡기도 했고요. 신혼 초에는 작은 방에서 동생의 속옷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한마디 했더니 우리 집에서 잔날 샤워하고 잊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워낙 자고 가는 날이 잦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늘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출근 시간이 늦었거든요. 제가 출근하고 나면 둘이 농밀한 시간을 즐겼겠지요. 왜 아내가 학교에 적응 잘하는 것 같았던 애들을 굳이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로 보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집, 두 사람이 뭘 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공간이었겠죠. 왜 제가 퇴근했을 때 형 보고 싶어 왔다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집에서 절 맞이할 수 있었는지, 동생이 집에 왔다 간 날 혹은 그 다음 날이면 아내가 저와의 사랑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는지, 가끔 아내가 제가 올 때까지 너무도 피곤한 모습으로 쓰러져 자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랜 연인이고 저를 속였다는 것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남동생의 이 말이었습니다. 내 새끼라 그런가? 둘 다 아주 눈치가 백단이야. 저는 이 말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그냥 내 새끼라고 하잖아. 그런 의미겠지. 우리 부장님도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내 새끼 하던데. 아내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것보다 남동생의 그 말이 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시간을 장롱 속에서 홀로 보내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하하호호 아주 꿀이 떨어지더군요. 나 그냥 이혼하고 자기랑 살까? 큰일 날 소리 한다. 우리 형 체력도 약하지만 정신은 더 약해. 아마 이 사실 알면 심장마비로 쓰러질걸. 며칠 전에도 봐. 술 몇 잔에 해롱해롱. 뭐 덕분에 나야 스릴 넘쳤지만.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그래서 그참에 부른 건데 둘이 같이 들어와서. 말했잖아. 요 앞에서 만난 거라고. 근데 그때 내가 안 만났음 우리 바로 들켰다. 그러게. 그냥 그때 너랑 헤어지고 홧김에 아무 놈이나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야. 이렇게 또 만나고. 그런가? 하긴 나도 동생이라고 소개시켜준다 그랬는데 너 나오는 거 보고 머리에서 종이 다 울리긴 했어. 그날부터지. 우리 다시 만난 거. 그렇지. 시간 되게 빠르다. 그러게. 시간은 참 빨라. 우리 더 나이 들면 그냥 너도 우리 집 와서 살아. 혼자 살기 심심하다고 형한테 방 하나 달라 그러고. 좀 넓은 집 이사 가서 그렇게 셋이 살면 좋지 않을까? 아이고, 누구 좋으라고? 난 지금이 딱 좋아. 뭐 책임도 없고 부담 없고 즐기고. 와, 진짜 이기적이다.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이 나오니? 아하, 우리 형수님 왜 이러실까? 우리는 이미 그러기로 합의를 본 사이야. 딱 적당히 알맞게 욕심 없이. 오케이? 으이그, 알았다, 알았어. 하여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데는 선수야.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 저 여자는 제가 알던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내를 누가 잡아먹고 껍데기로 탈을 만들어 쓴 것 같았습니다. 어머, 내시다. 빨리 씻고 가. 나도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해. 아이 씻긴 그냥 간다. 나도 여운이라는 건 있어야지. 넌 저녁 타임 적당히 즐기고 나도 질투라는 걸 좀 할 수도 있거든.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질투를 하냐? 나도 쿨해. 완전 쿨하다고. 하나도 안 아쉽거든? 에이 삐졌네. 그러지 말고 화 푸셔. 오늘 형수 기념일인데 화내고 그러면 안 좋잖아. 오케이? 간다. 내일은 내가 나오기 좀 어렵고 모레 오전에 봐. 알았어. 근데 어디서 도자기라도 좀 사오긴 해야 할 것 같아. 문화센터에 도자기 배우러 다닌다고 했는데 집에 내가 만든 도자기가 하나도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왜 허구 많은 프로그램 중에 도자기야. 아니, 문화센터 수업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제일 길게 하는 수업이 그거더라고. 그거 일주일에 세 타임 듣는다고 뻥쳤단 말이야. 그래야 세 번은 나갈 수 있으니까. 알았어. 대충 내가 2천이나 여주해서 한두 개 사다 줄게.
아이, 그리고 모텔 바꾸려고 최근에 다녔던 데는 냉장고에 주스가 없어. 작년에 다니던 거기가 좋았는데 리모델링 아직 안 끝났나? 아이, 뭐 여튼 연락할게요, 형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도련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온몸에 독소가 싹 빠진 듯 몸이 가뿐하네요. 그랬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에 매일 다니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 회사 근처 모텔에서 점심시간마다 동생과 만났던 거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매일 문화센터를 다니는 척을 했던 겁니다. 동생이 나간 후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먹던 음식을 갓한 음식인 양 다시 담아 정리하고 동생과 뒹굴던 소파의 커버를 싹 벗겨서 빨더군요. 왜 그렇게 소파 커버를 자주 빨고 말렸는지 그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내가 깨끗하고 깔끔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내 아내 참 부지런하고 야무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질펀하게 놓은 흔적을 치우는 거였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장롱 안에 공기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이 몰려 들어와서인지 혹은 어느 순간부터 움켜쥔 채 반쯤 망가진 꽃다발에서 짙 이겨진 장미 꽃향이 지독해서인지 아니면 셋 다 합쳐진 이유인지 알 수 없었죠. 속옷만 입고 혼자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던 아내는 한 손에 반쯤 뭉개진 꽃다발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신발을 든 채 좀비처럼 침실 방에서 걸어 나오는 저를 보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요? 툭, 아내의 손에서 청소기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자세하게 생각도 안 납니다. 제가 흥분해서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속옷 차림의 아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만 필름처럼 스치는 정도지요. 그 와중에도 전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몸을 이제 행복하게 만지는 일은 다시는 없겠구나. 나는 이제 저 여자랑 두 번 다시 그 꿈 같은 순간들을 누릴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에 미친놈처럼 아내 뒤만 쫓아다니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소리만 질러댔죠. 따지고 보면 네 동생이 먼저거든? 네가 끼어든 거라고, 네가. 계속 도망만 다니던 아내가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화딱 정신이 들었습니다. 얘기나 들어보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우리 부부는 기념일에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전쟁을 시작했죠. 나 네 동생이랑 3년 만났어. 그중 2년은 동거했고. 그러니까 결혼 후에 나한테 오래 만났던 남자가 있다. 꽤 깊은 관계였다. 라고 말했던 전 남친이 내 동생이라는 거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술을 마시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사실 자기 결혼 전에 몹시 깊이 연애를 한 남자가 있었다고. 그런데 자꾸 절 보면 자기의 과거가 떠올라 저한테 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요조숙녀가 다 있나 싶어서 그때는 그런 말을 하는 아내가 순진하고 순수하고 예뻐 보이기만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의 모든 처음이었지만 그건 제 입장인 거고 아내에게까지 그걸 요구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절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건 그건 아내의 인생이니 제가 과거를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슨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전 여친이 한다스야. 우리 과거는 그냥 잊고 지금 우리 둘에게 충실하자. 응? 사랑해. 사실 한다스나 되는 전 여친은 상상 속에나 있는 거였지만 전 그때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 남친이 제 남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가증스럽고 어이가 없더군요. 어쩌다 싸우게 됐고 헤어지자면서 서로 떨어져 있던 차에 소개팅이 들어온 거야. 홧김에 그냥 소개팅 나갔는데 거기 나온 게 당신이고. 근데 당신 눈에서 막 첫날부터 꿀이 떨어지더라. 어차피 연애할 나이는 아니고 대충 조건 맞으면 결혼이나 해버려야지 하던 차에 만사 적당한 당신이 나타나서 눈에 꿀 장착하고 날 봐주니까 그냥 결혼해버리자 했던 거고. 근데 동생이라고 소개시켜준다 해서 나간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야. 그때 알았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구나. 걔도 그랬대.
저 여자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근데 어떡해. 이미 자기 형이랑 결혼한다고 날짜도 잡았지, 부모님 인사도 다 했지. 그때라도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 애가 뱃속에 있는데. 우리 애들, 내 애 맞지? 몰라. 둘째는 진짜 모르겠고, 첫째는 반반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저는 옆으로 스르륵 쓰러져 누웠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어지러웠습니다. 잔뜩 엉킨 실타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풀어낼 끄트머리조차 못 찾고 있는 막막한 느낌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정확한 건 한순간도 저 여자랑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말없이 가벼운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와, 잡지도 않더라고요. 참 외롭고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며 지인에게 자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도 밀려오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일단 회사에는 며칠 더 휴가를 쓰겠다고 연락하고 우선 가까운 모텔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동생이건 아내건 둘 중 하나는 사달을 낼 것 같아 참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글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모텔에서도 만났던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장롱 속에서 봤던 장면이 하나하나 되새겨지고 모텔 안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걷다 보니 다시 집 앞인 건지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세월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뭐라도 해결을 하려면 다시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까는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한 거잖아.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우체통에 꽂혀있는 우편물이 보였습니다. 아, 얼마 전에 의뢰했던 비뇨기과 검진서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곳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며 정력이 좋고 나쁨이 뭔 상관인가 싶어 찢어버리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꽤 큰 돈을 주고 자세한 검사를 했던지라 좀 아깝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검사지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제가 무정자증이라네요. 정관도 희미하고 정낭도 작고 어쩌고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닐 거라는 아내가 반반이라고 했던 그 말에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자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끝이겠구나 싶어 그렇다면 개선을 위한 대화가 아닌 끝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섰는데 아,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어쩌겠어? 그래도 내 재산 반은 줘야 하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애들은 그냥 기숙학교 졸업하고 유학 보내고 양육비 받아서 그걸로 유학비 되면 되겠네. 아이 근데 뭐하러 반반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냐 너도. 그냥 자기 자식 이러니 살면 되는데. 나도 몰라. 그런데 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사실 너인지 그 사람인지 좀 헷갈리는 건 사실이야. 내 애들이야. 뭐? 나 몇 년 전에 걔네 유전자 검사했어. 내 애들이라고.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하면 뭐 달라져. 그러고 말했잖아. 나 애들 책임지는 거 힘들다니까. 너랑 헤어졌던 것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다고 헤어진 건데 잊었냐? 하긴 그 인간은 유전자 검사며 뭐며 그런 거 할 배짱도 없어. 나중에 애들은 네 애 맞다. 내가 너랑 할 때는 조심했다. 뭐 그렇게 둘러대면 또 그렇게 믿을 거야. 빠직 제 머릿속에서 들린 소리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대화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온 신경을 기울이니 모든 소리가 기가 막히게 들리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초인적인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가만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두 사람은 너무 놀라 꽁꽁 얼어버린 채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그 와중에도 둘은 끌어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형! 여보. 저는 저벅저벅 신발도 벗지 않고 두 사람에게 다가가 바로 손을 휘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손찌검을 한 겁니다. 애들 키울 때 장난으로 꿀밤 때리는 것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두 사람에게는 제 모든 팔 힘과 스윙을 써서 있는 힘껏 뺨을 내리쳤죠. 그리고 바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팬티 바람의 동생이 큰 소리와 함께 복도를 나뒹굴더군요. 그리고 바로 아내의 손목을 잡아 아내도 복도로 밀어버렸습니다.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였지만 알 게 뭡니까? 제 애들도 아니니 제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고 이제 곧 제 아내도 아닐 테니 그냥 내 집에서 제 동생이랑 더러운 짓을 하던 이상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100번쯤 말했습니다. 여보, 쓰러졌던 아내가 다시 대문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며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죠. 문 좀 열어줘요. 말로 해요, 말로. 웅성거리며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폰을 들어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 동생까지 있는 단체 대화방, 처가댁 단체 대화방의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뭐 나중에 불법 공유 이런 걸로 고소하라면 하라지요. 여기저기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상황 다 듣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 아닐까요? 한동안 시끄럽던 바깥이 잠잠해졌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밖을 보니 두 사람이 쏜살같이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이웃 중 누가 빌려준 건지 아니면 의류수거함에서 대충 꺼내 입은 건지 잘 맞지도 않는 옷을 걸쳐 입고 짝도 맞지 않는 슬리퍼를 끼어 신고 뛰는 폼이 가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전 집에 있는 아내 물건을 죄다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모님 집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쓰러져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확인한 전화에는 처갓집에서는 부재중 통화가 수십 통화 있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은 벌어졌고 상황은 이렇게 되었는데 말이죠. 절 붙들고 우는 어머니를 달래고 1년 같았던 하루의 끝,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띠링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내 옷이랑 짐 내일 가져갈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사람이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버리고 없앴으니 찾고 싶으면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서 가져가라고 했죠. 내일 새벽에 쓰레기차 오기 전에 챙기라고. 그랬더니 글쎄 무슨 손괴죄, 절도죄 이런 걸로 고소할 거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가 녹음해서 양쪽 집에 보냈던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제 무정자증 확인이 되어 있는 검사지도 사진으로 보냈죠. 친자가 아니니 양육비에 의무도 없고 이혼은 당연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다시 합치건 말건 그건 네 자유고 일단 우리 집에서 둘째 아들은 없는 셈 칠 거다. 너희 집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 내가 받을 이유 없으니 네가 알아서 막아라. 이 파일은 네 부모한테도 보냈으니 거짓말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아마 동생 놈이랑 논의하건 싸우건 하고 있겠죠. 이게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약간 사람이 좀비처럼 되더군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부동산을 집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쫙 나서 이웃분들이 어찌나 절 짠하게 보시던지요. 그 와중에 경비 아저씨가 슬그머니 오셔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쪽이 죄다 갖다 버린 거 한밤중에 애기 엄마가 와서 싹 다시 들고 갔어. 남자도 같이 와서 죽고 있길래 내가 옛다 모르겠다 하고 확 물을 뿌려버렸더니 아이 있는 대로 성을 내면서도 죽어가대. 역시는 역시였던 거죠. 어쩐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더라니 아마 긴 싸움이 될 겁니다. 한 푼도 주기 싫지만 어쨌거나 재산도 나누어야 할 거고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 와중에 남동생 놈은 자꾸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헛소리를 해대길래 답장도 안 하고 무시하다가 왕왕이라는 두 글자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했죠. 개소리하지 말라는 저만의 대답이었는데 그놈이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알아들을 놈이면 애초에 그런 짓도 안 했죠. 글쎄 저희 아버지에게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이러더랍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남길 유산 저 미리 좀 주세요. 누구세요? 전 아들이 하나뿐인데요.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전화번호 차단하고 신고할 테니 다시 전화하지 마시오. 저도 저희 아버지도 아주 참을성이 깊은 지렁이 타입이거든요. 누가 밟아도 꿈틀 한번 하고 참는 스타일. 하지만 이번에 저는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용이 되어 저 둘에게 불을 뿜어줄 생각이거든요. 딱 하나, 그동안 제 아이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사랑과 정을 쏟은 두 아이가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겠죠.
우선은 두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두고 보라죠. 우선 남동생의 회사 인사팀으로 아주 긴 소장이 하나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인사팀에서 상간남, 그것도 형수랑 바람나서 형한테 고소당한 놈이라는 걸 알게 되면 소문은 금방 퍼질 테고 지금처럼 고개 빳빳하게 들고 회사 다닐 날은 얼마 안 남았겠죠. 아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도 지금부터는 제가 나가보려고요. 망신이 비처럼 흘러내려 고개 못 들고 사는 꼴 제가 꼭 봐야겠습니다. 아주 피눈물로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경험, 그 두 사람은 진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